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희망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12일 목요일 한국마음으로 찾아뵙게 된 각성준입니다.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부터 1.5배속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거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번 30년물 국채금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웬일이야?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고. 이거 봐. 자, 물론 조금 더 봐야 돼요. 워낙 이렇게 폴대로 세운 거는, 다카치 총리에 대한 우려감으로 했는데, 지금 이 정도면, 약간 손절매 나올 자리가 이제 막 진입한 것 같습니다. 이거 좀 확인해 보고요. 다음으로는, 네, 엔화입니다. 엔화 흐름을 봐야 되겠죠. 자, 어제도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엔화가, 이상하다. 요즘에서 멈추는 게 맞는데, 라는 거죠. 근데, 안 멈추고, 추가 강세예요. 153엔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153엔. 자, 153엔인데 과연 여기서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하네. 진짜 궁금하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한국 원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원화도 당연히 강세가 되겠죠. 원화 볼게요. 자, 1439원이에요. 한국 원화는 어디에 추정한다? 1번 엔화에 추정한다. 그리고 940원 플러스 마이너스 10원으로 움직였다. 어제도 차트 보여드렸고요. 근데 원화가 어떻게 강세냐? 위안화 대비 208원입니다. 211이었어요. 유로화 대비도 1720원쯤 하던 게 1709원입니다. 원화 강세예요. 자, 그런데 여기 원화 강세에 대한 추가적인 요소가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올해는 원화 강세에 대한 요소가 상당히 많은 해입니다. 그런데 원화 약세에 베팅을 하겠다. 좀 신기한데 참 안타깝고 저희는 일단 얘기했어요. 그거 좋은 방식 아니다. 왜냐하면 요소들이 그렇지 않은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자, 최근에 외국인들의 한국 ETF물 매수가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지난번에 미국 시장에서 난리 났을 때 한번 잠깐 쉬었는데요. 오늘은 지금 유입이 어떻냐? 유입 보시면 봤지? 7,710억이야. 지금 작년 10월 달에 신기록이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이 뭐 대단한 애들이 아니고 얘는 똑같아. 그냥 일반 사람이야. 2배 오르니까 눈에 보이고. 야, 코리아 굿? 오, 굿. 오케이, 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방송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경험을 했던 박스권이면 지금 팔아야 됩니다. 무조건. 박스권이면 지금 완전히 박스권 상단이 완전 과열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 상황이면 그럼 팔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존의 논법으로 따지면.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 두 가지의 하모니다. 정책 효과와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죠? 네, 기업 실적, EPS 증가예요. 이 두 가지로 왔는데 EPS 증가는 줄어들 기미가 아직 안 보이고 있고 정책 효과는 26년이 원년입니다. 즉 25년도도 원년인데 25년도는 발현시킨 원년이고 26년도는 적용하는 원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 저희 오늘 굉장히 감사한 일이 있는데 금융위에서 어제 발표했던 코스닥 상장 폐지 강화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한국이 글로벌 스탠다드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대단히 큰 변화입니다. 내가 진짜 평생 기다렸던 거예요. 제가 왜 뛰쳐나왔겠어요? 적과 끓이오르는 회사에서. 저 참고로 좀 저기야 고액 소득자였어. 저 진짜 다른 사람 같았으면 미쳤다 그랬을 거야. 저 진짜 고액 소득자였거든요. 근데 왜 나왔겠어요? 내가 진짜 한 맺힌 이 흐름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드디어 한국에서도 그 간파가 됐죠. 저도 뭐 눈치로 25년 살았는데 그 눈치 못 채겠어요? 그래서 나온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 말인즉슨 구조적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부탁하는 건 2년에서 3년만 더 밀어붙여줘라. 2년에서 3년만 밀어붙여주면 자본 자체의 힘으로 굴러간다. 미국처럼.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데 이거는 부동산 차원이 다른 게 저변이 훨씬 넓어요. 훨씬. 계좌 수가 몇 개라고? 1000만 계좌. 넘는다잖아요. 물론 활동 계좌는 그보다 훨씬 작겠지만 물론 나도 한 계좌가 한 10개는 되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활동 계좌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 엄청난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 같았으면 그동안에 20년 박스권을 생각하면 지금 무조건 팔아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일반인들을 위한 상승장이 시작됐다. 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일종의 비정상의 정상화 구간이 이제 막 끝났고
이제 막 뜨거움이 시작되었다. 코스닥은 과열은 맞고요. 그 버블도 맞아요. 코스닥은. 근데 이제 거래소 기준으로는 이제 뜨거운 장이 막 시작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외국인들 눈에도 들어왔다.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24년도, 25년도 미국을 본 것처럼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 BTS 2탄이 발생하겠죠?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여러와 같이 사면 그때 되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 좋은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한국에 다시 들어오겠죠. BTS도 그렇게 해서 떴잖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시즌2가 시작됩니다. 상승장 시즌2가 5,000포인트부터 시작했다라는 게 각도기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빠르게 그 현재 상황들을 쓱쓱쓱쓱쓱 넘어가고 중요한 얘기 할게요. 할 게 많아요. 자, 시장 요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흐름 볼게요. 오늘 종가가 고점으로 끝났고 5,500을 세게 돌파했습니다. 무려 3%나 올랐는데 오늘 오르는 건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았습니다. 지난번 5천 전까지는 특정 종목의 상승으로 시장이 캐리가 됐는데 이번에는 업종이 전부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업종에서부터 반도체까지 쫙 퍼지는 그런 흐름 보여줬습니다. 618개 올랐고요. 270개가 떨어졌습니다. 코스닥도 900개가 오르고 740개가 떨어지면서 1%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사실은 지금 장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무서운 흐름도 같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율, 국채 환율 보도록 할게요. 국채 환율은 한국 금리 아까 이건 봤으니까 한국 국채 금리는 3.65 10년물, 그다음에 단기물들은 좀 떨어졌습니다. 꽤 떨어졌죠. 2.8bp, 4.1bp 떨어졌으니까 한국은 조금 이상하네요. 이게 결이 웃겨. 10년물만 따로 국밥이야. 좀 국제시장을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뭔가 정돈이 안 돼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미국 국채는 딱 이게 약간 정돈이 돼 있거든요. 이 흐름이. 근데 한국은 좀 이상하네. 하여튼 계속해서 관찰하다 보면 길이 나오겠죠. 자, 업종 테마별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 순위는 무역 회사들이 많이 올랐고 복합기업, 반도체, 손해보험, 전기제품 많이 올랐습니다. 테마별로는 홈쇼핑, 화학섬유, 모더나, 초전도체, 신규 상장 종목 올랐고요.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보면은 일단 순매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순매수 외국인은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차, 두산 에너빌리티 순매수. 네, 순매수. 잘못 봤었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포스코홀딩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기관은 SK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 NS솔루션, 삼성전자 우선주. 개인은 이건 아니지. 코덱스 200 인버스 2배, 곧버스.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만 카카오, 네이버, 두산에너빌리티, LG전자 샀네요. 매도종 지금 화면이 안 나갔네요. 화면을 내보내 주셔야지. 네, 그리고 매도 종목은 어떻게 됐냐면요. 매도 종목 볼게요. 매도 종목은 외국인들은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차, KB금융, 카카오. 잠깐만, 뭔가 잘 못됐어. 지금 빨리 하다 보니까 이거 순매도 맞습니다. 이거 글자가 틀렸어요. 저희가 순매도 맞고요. 그 외국인들은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차, KB금융, 카카오, LG전자 매도했고요. 기관은 네이버, 카카오 등을 매도했고 개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코덱스 레버리지, 포스코홀딩스 등을 매도했습니다. 개인이 곧버스를 샀다고? 좀 이상하네. 자, 어쨌든 오늘 본론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 이혁원 금감위원장께서 발표했던 코스닥 기업 150곳 상장 폐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27년 6월까지 상장 폐지 집중관리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총 4개 팀으로 20명을 구성을 해가지고 빠르게 상패를 관리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거래소에는 기존의 경영평가 시스템에서 상장 폐지에 대한 가중치가 0%였는데 이번에는 20%로 잠정적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잠정적이니까 좀 그러네요. 근데 내용이 워낙 괜찮아요. 내용은 괜찮아서 참 감사하고 저 뉴스 하이킹 나가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뉴스 하이킹 나가서 얘기했더니
방구석에서 우리 유튜브 우리 방구석에서 얘기할 때는 전혀 반응이 없었는데 확실히 뉴스 하이킥이 힘이 세네요. 거기 나가니까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게 참 격세지감 그리고 참 감회가 새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내용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시행할 거라고 했던 시가총액 기준이 상향된 것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년 1월달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던 시가총액 기준이 올라가서 이제 시작이 되는 상황으로 간 거죠. 예, 그래서 어디 갔지? 시가총액 200억 이상이 되어야만 되고 코스닥은 150억 이상인데요. 요것도 한 단계씩 지금 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상향 조정됐다. 그래서 시가총액 저 이하는 상장 폐지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페니 주식, 즉 1,000원 미만의 주식은 동전 주식들은 상장 폐지가 되는데요. 요게 조금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병합을 해서 올리더라도 액면가 이하 주식인 경우에 액면가가 1,000원도 있고 500원도 있고 5,000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합을 해서도 액면가 이상으로 못 올라오는 것은 상장 폐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달러 미만은 상장 폐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선 180일의 유예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는 액면가가 없으니까 병합을 시켜갖고 1달러 이상으로 만드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기준이 조금 더 세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자본 잠식 요건도 강화됩니다. 원래는 연말 기준으로 완전 자본 장식되면은 상폐였는데요. 이제는 반기 기준으로 완전 자본 장식이 돼도 상장 폐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시 위반 등을 통해서 벌점을 받게 되면은 그것도 상장 폐지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공시 위반의 점수도 15점 누적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전반적으로 상장 폐지 요건이 상당히 강화되는 건 분명히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원래 개선 기간은 과거에는 2년이었는데 이걸 1년 6개월로 축소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올해는 특별히 1년으로 더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 관료분들한테 이게 KPI로 자리를 잡았어. 이거를 잘하면 우리가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장 폐지 가처분 소송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사건 증가 시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최종 퇴출이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원들과 함께 신속하게 퇴출시키는 방법을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집중관리 기간을 오늘부터 바로 가동한다. 이건 대단하게 혁신적이죠. 그리고 분식회계, 주가 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실기업이 신속 엄정하게 퇴출되면 그 빈자리에 유망한 혁신 기업들이 원활히 상장될 수 있도록 상장 제도 개선도 병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아주 훌륭한 아니고, 그런데 저는 이걸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금융위와 기재부와 모든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한국의 시장 ETF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즉 내 월급의 10% 20%는 내가 적금 삼아 코스피 인덱스, 코스닥 인덱스를 살 수 있는 시장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요청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다른 거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야, 다른 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냥 한국 잘 나갈 거니까 코스피 ETF하고 코스닥 ETF 계속 사. 내가 너 사줄게.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시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어젠다가 와서 이 어젠다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한테도 집보다 이게 더 좋아. 집보다 한국 코스피 ETF, 코스닥 ETF 사면은 네 미래가 좋아져. 이런 거. 그다음 나도 돈만 있으면 계속 넣어. 그래서 나중에 좋아져. 나라가 좋아지니까 나도 좋아져. 욕도 안 먹어. 그쵸? 부동산은 좋아지면 욕 먹잖아요.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죽겠네. 이런 욕을 먹잖아요. 근데 이건 욕 안 먹어요. 욕 안 먹습니다. 기업이 잘 되는데 왜 욕을 먹어? 단 과열이 되면 안 되겠죠. 과열은 주의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좀 있습니다. 이러다가 과열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은 좀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계속 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요. 자, 이제 오늘 메인을 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올렸던 중국 마감에서 중국 틱톡 바이텐스가 만들었던
어떤 동영상 관련 AI 툴이 장난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거 갖고 와보세요 했는데 안 갖고 오셨어. 그래서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준비를 했는데요. 바이트댄스가 준비한 동영상 플랫폼 C댄스 2.0입니다. 유료 버전이고요. 사용하는데 돈이 좀 듭니다. 그걸로 만든 영상을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출처는 X입니다. X, 옛날 트위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AI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 드래곤볼입니다. 자. Me destroy everything! Whatever. Let's get this over with. Too slow. Shut up and disappear! 하나 더 없나? 이게 제가 보니까 AI, 이거는 뭐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니까 AI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뭐 국수 먹는 사진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연예인들 나오니까 그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이거를 그냥 프롬프트 넣어주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은 되게 비싸더라고요. 왜냐면은 30초에 뭐 3만 원, 60초에 뭐 6만 원. 근데 이제 어쨌든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보시면 이걸로 영화 만드는 툴로 하면은 그 돈이 사실은 큰 돈은 아니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이거 이렇게 되면 제2의 딥시크 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 듭니다. 자, 한번 영상이 여러 개 있어요. 저희가 사실 여러 개를 준비했는데 혹시나 저작권법에 어떻게 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좀 지금 좀 째리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 더 하죠. 네. He was a good man! He knew too much about our Russia operations. He had to die, and now you die too. 어떤 감 잡으셨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 샴푸 선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샴푸 선전 좀 만들어줘 하고 프롬프트를 넣으면 바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 잠깐. 네. Shine that lasts. 네, 됐습니다. 자, 이런 걸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어쩌지? 어쩌지? 미국 친구들 어쩌지? 어쩌지? 자, 그런데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자, 보세요. 아까 그 영상들을 보면, 단순히 GPU만 띄워놔도 될까요? 저거 엄청난 메모리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뻔히 보이는데? 이야, 그러면은 메모리 엄청 쓰이겠네, 지금. 그런데 일단 우리는 저기 이렇게 떡 먹는 입장인데, 굿 보고 떡 먹는 입장인데,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연락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수요가 폭증하는 거 아니야.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중국 마감에서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그 엔지니어들은 중국도 굉장히 많거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중국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없는 건 하드웨어잖아. 그리고 요즘 하드웨어 중에 제일 부족한 거는 메모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이 싸움들이 나쁘진 않아요. 단 문제가 뭐냐면은 딥시크 모멘텀처럼 미국 시장이 와장창 깨졌을 때 같이 이제 분위기 타가지고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자, 그러나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미국 애들이 더 전진 앞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더 많은 설비 증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투자자들도 눈이 번쩍 뜨이면서 그러네, 이게 길이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잘 몰라요. 그리고 엔지니어들의 생각과 투자자들의 생각이 또 어떻게 다르게 나올지 몰라요. 이거는 정해진 미래가 아닙니다. 자, 여기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우리 관심을 가지고 잘 보시고요.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 가지게 됩니다. 자, 중국 얘기 나왔으니까 중국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중국에서는 빅테크들이 앞으로 차세대 먹거리로 AI 헬스케어에 주목한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온라인 헬스케어의 중국 규모는 약 4,8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은 뭐 100조 정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 수익화에는 실패를 했었는데요. 이게 최근 정부 정책이 바뀌고 있고, 소비자 태도도 그 호전되고 있어서 이게 다시 한번 수익화를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키운다라는 거고요. 그 앞 그룹에 엔트그룹이 있습니다. 엔트그룹의 AI 헬스 전략을 펼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헬스 사업부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리페이와 동일한 수준까지 올리겠다라는 거고, 중국인들에게 모두 이 AI 헬스를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AI가 정말 잘 쓰일 거잖아. 사실은 문진 같은 거는 의사 에이전트 AI가 나오면은 상당 부분 커버링 되는 거 아닙니까? 기초적으로 쭉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되게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온라인 의료니까 일종의 이거는 뭐 저희가 보기에는 중국에서는 어차피 지금 의료제도 수준이 우리나라하고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인 거니까 차라리 이쪽으로 신용카드 없으니까 바로 바코드나 핸드폰 알리페이로 넘어갔듯이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하나 또 그 중국마가에서 얘기했던 거 동영상으로 따왔어요. 뭐냐면 오늘 중국이 미국을 제대로 저격하는 일이 여러 개가 있는데 AI를 하도 보다 보니까 이것도 합성 AI 아니야?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주항공 관련 분야에서 중국이 지난번에 그 착륙하는 비행기를 스페이스X처럼 만들었거든요. 스페이스X처럼 만들었다가 실패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오긴 했는데 내려오다 중간에 빵 터져버렸거든요. 이걸 또다시 중국 항천인가에서, 이게 국유 기업이죠. 이걸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 믿겠는데 이게 AI 아닌가 싶어서 못 믿겠는데 어쨌든 영상이 나왔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죠. 얘는 뭐냐면 이제 수직으로까지 빠지는 거는 갔어. 근데 받쳐주는 건 없어. 받쳐주는 건 없고 그냥 무슨 빠지는 거야. 끝. 네, 이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의미 있는 건 수직으로 내려왔다 이거야. 받아주지는 못했지만 스페이스X 어쩌지? 스페이스X 상장해야 되는데 어쩌지? 이거 참. 네. 하여튼 지금 중국이 미국을 저격하는 일들이 지금 오늘 아주 극단적으로 많이 모여 있어서 참 재미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우리는 우리 길을 갑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고 우리는 정상화, 주식시장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고,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 은행 PB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머니무브는 계속되고 있습니까? 했더니 신중한 자세로 머니무브가 계속되고 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시즌2, 상승장 시즌2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파미셀이라는 회사가요, 바이오 회사인데 AI 전자소재 쪽에서 폭발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16% 폭등했습니다. 그 매출이 그 전년 대비 폭증했어요. 1,140억, 영업이익은 343억으로 6배나 증가했고, 순이익도 400억으로 5배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4분기 매출도 346억, 이익도 96억으로 전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큰 폭으로 늘었는데, 왜 이렇게 늘었느냐? 저유전율 전자소재가 있답니다. 예, 이 저유전율 전자소재가 AI 가속기에도 쓰이고 5G 장비에도 쓰이고 그리고 안테나 등에도 사용되는데, 이것들의 그 매출이 큰 폭으로 올라왔다라는 거, 그리고 또 원료의학 물질 매출도 한 200억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작동되면서 매출과 이익이 크게 늘었네요. 그래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HBM4 생산 능력을 추가로 확대하겠다는 소식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 PNT6 공장에 HBM 후공정 장비 발주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3월에 클린룸을 개방할 예정이고, 그 클린룸을 개방한다는 클린룸에 장비를 넣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3월 달에 장비를 넣고 그러면 셋업 하는데 몇 개월 걸릴 거고, 그러면 올해 하반기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 공정을, 근데 이 PNT6 공장은 과거에 8인치 파운드리 쓰던 거를 중국으로 넘겨가지고 공간이 비어있던 데를 재개조한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HBM4 생산을 위해서, HBM 확대를 위해서 기존 라인을 재정비하고 있고 리밸런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월 2만장 D램을 추가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뭐냐면 원래 기존 HBM에 사용되는 웨이퍼가 15만 장이었는데 여기에다 2만 장을 추가하니까 얼마야, 한
한 20%안 되게 증가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양산이 본격화된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P7 그다음에 M15X 공장도 계속해서 추가 증설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에 못지않게 HBM4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HBM4. 자, 이번에는 이 HBM4 정말 재미난데 양산 속도가 의외로 삼성전자가 의외로 빠를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지난번에 HBM4 양산을 위한 준비 들어갔다고 했는데 하이닉스는 지금이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잖아.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겠어. 이 부분 아주 재미난 상황이고요. 진짜 궁금한 거는 당연히 지금까지의 생각은 하이닉스 7, 삼성전자 3 또는 마이크론 또 일부 뭐 이렇게 섞일 것이다 라고 봤는데 삼성전자가 과연 HBM4에서 어느 정도 할지 진짜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1C D램의 성능이 훌륭하다면 잘 될 것 같거든요. 네. 작년부터 얘기하던 재작년 후반부터 얘기하던 1C D램이 어떻게 될 거냐인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소식으로는 뭐 나쁘지 않은 듯 합니다. 자, 그리고 네, 3분기에 박살났던 경동나비엔의 4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오늘 주가가 두 자릿수 가까운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배당은 높진 않네요. 배당은 주당 750원의 현금 배당을 하면서 시가 배당률을 1.3% 수준이라 주가가 떨어졌다는 걸 감안해보면 배당은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4.8% 올라가면서 그동안 부진하던 주가 흐름에서 반등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도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장사를 잘하는 회사이고 중앙 어디지? CIS지요. 거기서 장사를 잘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카카오 2025년 매출이 8조 991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7,320억을 기록을 했는데요. 분기별로 매출이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특징적인 흐름이 되겠고 매출만 꾸준히 우상향한 것이 아니라 이익도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보여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싸진 않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싸진 않아요. 이거 합산해서 뭐 7,320억인데, 뭐, 싸진 않아요. 네, 그 정도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재미난 일, 태광산업의 2대 주주인 트러스턴 자산운용이 태광산업에게 상패를 요구했다는 소식입니다. 태광산업의 시가총액은 1조 3천억인데요. 이 주주 제안으로 인해서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25%나 폭등을 했는데요. 트러스턴이 문제 삼는 핵심은 뭐냐면, 주가 개똥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PBR 0.2배, 그다음 부동산 가치는 4조 원 수준인데 시가총액은 그거 훨씬 못 미달한다. 그다음에 10년 평균 배당 성향이 1%밖에 안 된다. 1%대밖에. 그다음에 소수주주 배당 총액이 연 4억 원 수준이다. 그리고 반면에 비상장 계열사에는 배당 성향이 무려 33%나 된다. 그래서 일부러 주가를 낮추는 주가 누르기 하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상패해라라는 얘기를 했고요. 사실 이소영 의원이 발의하고 있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태광산업 같은 기업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상속이나 증여를 굉장히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도 금융위에서는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 분들이 요즘 굉장히 늦는데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런 거 늦출 때가 아닙니다. 이거는 당 이런 거 상관없어요. 이건 당하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한국의 자본시장이 발전하고 기업시장이 발전하고 그리고 미래 성장이 도모될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가 3,200억의 자사주를 갖고 있는데 이것도 EB 발행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회도 대표이사가 다 장악하고 있어서 이사회의 독립성도 부족해서 제대로 된 회사 운영이 안 된다라는 게 트러스턴의 그 문제 제기고요. 반면에 태광산업의 입장은 뭐냐면 석유화학 업황이 부진하기 때문에 4년 연속 적자인데 무슨 배당을 하느냐라는 거고 상장 폐지보다는 사업 재편과 신성장 동력 확보가 우선이다. 회사가 미래생존 방안을 찾기 위해서 골몰하고 있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트러스턴이 소액주주 주식 매입과 상장 폐지를 주장하며 지분을 팔고 떠날 생각에만 골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주주들한테 열정을 다하지 못하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매우 약하다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얘기가 에스모 전자회사고 엘모 전자회사의 흐름이죠. 에스모 전자회사는 뭐 그렇게 대단하진 않지만 미국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주주 환원을 좀 했거든요.
해오면서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국제적 기업으로까지 성장을 했고 한국의 대표 기업으로까지 성장했습니다만 30년 전 동등한 수준에 있었던 엘모 회사는 주주 가치에 그렇게 별다른 신경을 안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어떤 정체적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을 조금 넘는 정도 수준? 대기업이긴 하지만 중견기업 수준의 까라를 보여주는 수준까지 후퇴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주주들한테 하는 거버넌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정말 2번, 3번 강조해도 이거는 과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은 주주 환원을 잘하는 회사에 투자하셔야 여러분의 미래가 밝다는 거.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3년, 4년, 5년 후에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게 될 건데 저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주주 환원을 잘하는 회사, 주주 생각해주는 회사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트러스턴이 제기했던 문제는 저도 만약에 그 행동주의 펀드를 한다면 이렇게 할 마음은 있지만 만약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생긴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예. 아직까지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건 한국 자본시장이 매우 후진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긴 시간 해버렸네요. 근데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 재미난 일이 많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많이 사용했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